법, 윤리 등의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 지침을 제공한다. 이 중에 법 규범은 그렇지. 얘가 주인공이네. 다른 규범들과 달리 오케이. 법관이 재판할 때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너 징역 10년. 무엇에 근거해서? 법 규범에 근거해서. 법 규범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오케이. 국가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제정한 실정법인데 실정법이 법 규범 중에 제일 중요하대. 그 예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들 수가 있습니다. 법 규범, 법률 이게 다 다른 용어구나. 확인. 법관이 재판을 할 때 실정법을 근거로 판단을 하려면 법 조문의 의미를 알아내는 법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법 해석을 해야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 해석이 먼저, 판단이 나중. 물론 법조문에 사용된 단어들 중에선 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 3개월 1,000만 원 이런 거지. 그러나 실정법에 포함된 단어나 문장들 중에는 해석을 거쳐야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적지가 않다.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상대방을 협박한 자는 어쩌고 저쩌고. 협박이 도대체 뭔데? 어느 정도 해야 협박인데? 제가 여러분들 막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어머 너 죽일 거예요. 이거를 협박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그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법률의 해석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 탐구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그러네.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하는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법의 이념을 더 잘 실현하는지 고려해서 법률을 해석합니다. 법의 이념으로는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구체적 타당성이 거론이 됩니다. 이 중에서 법적 안정성을 실현하려면 동일한 법조문은 당사자나 사안을 달리하는 여러 재판에서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 이럴 때는 협박이라고 보고 저럴 때는 협박이 똑같은 행위를 이때는 협박이라고 보고 이때는 협박이라고 보지 않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과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에도 어긋나. 안정성이 없으면 구체적 타당성 이념에도 어긋나.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실정법 해석의 영역에서 구체적 타당성 이념은 법적 안정성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를 일단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가는 거야.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지만 이거를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얘 고려해봐라. 이거야. 세 번째, 그렇다면 실정법 해석의 목표는 뭘까? 최소한 세 번째 문단의 주제는 실정법 해석의 목표야. 실정법이 적용되는 시점에 법이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와 끊어. 실정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요 조문이 있는데 1982년도에 만들어진 법 조문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1번, 지금 시대에 맞춰서. 2번, 그 당시 이 법을 만들려는 의도에 맞춰서. 입법자란 실정법을 제정하는 국가기관으로
법률의 입법자는 국회고 대통령령의 입법자는 대통령이다. 입법자는 국회 혹은 대통령. 해석의 목표는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인 해석 방법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죄송해요. 해석의 목표는 요거랑은 좀 달라. 해석의 목표, 해석 방법은 다른 말이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입법자의 의도를 밝히는 게 목표라고 본다면 의도를 탐구하는 해석 방법을 중시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슴이 두근거린다. 분류 나올 건가 본다.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적용되는 방법은 법조문을 구성하는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국어 어법에 따라 파악하는 물리 해석이다. 문장 해석하는 거야. 그게 제일 먼저야. 물리 해석 못지않게 중요한 해석 방법인 체계적 해석은 해석 대상인 법조문의 의미를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법조문들과 비교하여 파악하는 것이다. 비교의 대상에는 같은 법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조문은 물론 비슷한 내용을 규정한 다른 실정법의 조문도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 요 구절, 요 단어의 의미는 나머지 형법 책에서 요거랑 관련 있는 애들을 찾아서 확인을 하는 거지. 요 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정보통신망법 찾아볼 수도 있잖아. 다른 책 찾아보는 것도 체계적 해석입니다. 문장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비슷한 거 있나? 여기서도 찾아보고 다른 데서도 찾아보고 그게 체계적 해석. 이들 이외에도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부합되게 해석하는 역사적 해석. 그 당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법을 만들었을까를 찾아보는 게 역사적 해석. 법조문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도 해석 방법으로서 거론이 됩니다.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취약계층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 근데 이런 요건을 갖춰야지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 그럼 이 사람 지원해주면 안 돼. 그게 물리 해석이야. 근데 이 법의 취지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 번째 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해도 너를 위한 법이었으니까 그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게 목적론적 해석이야. 도로에서 과속하면 안 돼. 생명이 소중하니까. 근데 범인 잡다 칼에 찔린 형사를 내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병원에 데려다 주면서 과속했어. 그건 봐줘야지. 왜? 과속하지 말라면서요. 목적이 뭐였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식이야. 재판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의 내용이 해석 방법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경우 이걸로 다 해석해봤더니 이걸로는 지원이 안 되는데 이걸로는 지원이 돼. 그럴 때에는 해석 방법들 사이에 적용 순서가 문제가 됩니다. 해석 방법의 적용 순서. 대법원은 물리 해석만으로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을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 이거는 거의 원칙이네. 원칙이네.
이 문장 써먹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물리 해석 이외에 책의 역사 목적 중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대법원의 입장이 불명확하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다. 물리 해석이 제일 먼저기는 한데 나머지 거 그러면 A 먼저인데 B, C, D 중에 뭐 먼저예요?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다. 이야기. 뒤로 넘어와서 1번 문제 손 대야지. 1의 1번 법 규범과 다른 규범의 공통점 차이점 설명하고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었을까? 일단 법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위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통점 있고 하지만 법 규범은 다른 규범과 달리 재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의 1번 있지. 1의 2번 법의 해석과 이념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법의 해석과 이념. 여기 있네요. 법의 해석은 어쩌고 저쩌고 이념을 잘 실현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요 둘의 관계 나와 있는데요. 2번 맞는 이야기. 1의 3번 해석 방법, 해석 목표의 의미를 소개하고 해석 방법이란 뭡니다. 그치. 해석 방법이란 뭡니다. 그 다음에 해석의 목표란 뭡니다. 해석의 목표란 뭡니다. 있고 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맞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다 그 얘기니까. 2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문제 1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나 시작하면서부터 멈춰 있었겠지? 여기 잘 체크해 놓으세요. 문서는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문서는 그 작성 주체의 성질에 따라 공문서와 사문서로 나뉩니다.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봤죠? 어디서 봤어? 3번에서 봤어. 얘네 색깔 좀 쓰자. 공문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주체에게 작성 권한이 있으면 공문서, 그 밖의 단체나 개인에게 작성 권한이 주어지면 사문서, 공문서에 대해서는 위조, 변조, 허위 작성 모두 처벌, 사문서는 위조, 변조만 처벌. 이러한 차이는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허위로 작성해도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문서는 따로 법률에 규정된 것에서 허위 작성도 처벌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문서는 처벌이 안 돼. 근데 예를 들면 뭐 있어? 은행 잔고를 고쳐서 뭐 대출을 했다거나 이런 식이면 문제가 될 수가 있지. 그런 거는 법률로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의사가 작성하는 진단서도 그 예입니다. 됐을까요? 세 번째, 전자기록으로 문서를 대체하는 것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배경,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이 되었다. 에이, 전자기록도 문서인데 뭐 굳이 뭐 법을 따로 또 만들 필요가 있어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률의 조문은 다른 실정법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문서의 전자기록까지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새로 전자기록 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신설이 된 거야. 요렇게 화살표.
전자기록 조작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조문에 의하면 다르다. 공문서, 사문서 구별 안 한다. 전자기록에 대해 작성주체 가리지 않고 위작, 변작이 처벌 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사물을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이 됩니다. 이 조문으로 사용된 위작이 무엇인지 위작. 대법원 판결에서 다투어졌다. 다수 의견은 문서에 관한 조문에 사용되는 위조와 허위 작성 다 위작이야. 위작은 위조 더하기 위조 앤드 허위 작성.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형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위작과 위조를 동의어로 본다면 공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이 처벌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 왜? 위조가 처벌받으려면 A, B 둘 다 포함을 하는데 굳이 이 문서를 사용하려는 목적은 없었어도 이걸 사용하려는 누군가에게 엿먹일 의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처벌해야 되잖아. 근데 위작이라는 말과 위조가 똑같아요 라고 하면 다 빠져나갈걸? 저는 그 문서 쓸 생각이 없었는데요 하면은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소수 의견은 그냥 위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 전자기록 조작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조문을 신설할 때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록한 입법 자료에 의하면 요거 앞에 거 그대로 가에 나와 있는 거를 조금 지문을 활용하면 이거네. 역사적 해석을 하자면 이거지. 역사적 해석을 하자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적 전자기록의 허위 작성만 처벌 대상으로 파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어디 있을까? 죄송. 여기 가 동그라미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요렇게 체크해 놓고 우리 말을 써볼까요? 뭐라고 써볼까? 위작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므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니까 뭘로 해석이 안 돼? 물리 해석만으로는 해석이 안 돼. 물리 해석만으로는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합니다. 말 그대로 체계적 해석한다. 이 뜻이겠네. 체계적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